자, 이번 시간에 하는 게 273페이지의 증권론인데, 이게 부동산 유동화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화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걸 얘기를 해요. 현금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각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매각 자체도 쉽냐면 쉽지 않아요.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유동화 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거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이 될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다 유동할 수 있어요. 현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만약에 신차 개발할 때 돈이 필요한데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근데 담보 여력이 없어. 시장 상황도 안 좋아. 그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차를 할부 판매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할부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돈이잖아.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저당권의 명칭을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권이라는 게 증서가 아니라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경매에 넘겨서 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유동할 수 있는데 자산이 있고 주택 저당 채권이 있으면 얘는 요것만 유동할 수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만. 근데 얘는 모든 자산을 현금 흐름이 있으면 다 유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 종류에 있는 게 얘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발행하는 게 증권이 ABS라고 그러고 여기서 발행하는 게 MBS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해서 리츠라고 들어봤나요? 리츠? 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배워봤죠? 얘 지분금융이요, 부채금융이요? 지분이요, 부채요? 예. 아니 우리가 그때 요령을 알려줬죠. 영문상에 B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백이라는 의미인데 백이라는 게 뭐뭐를 담보로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부채증권이라 부채. 얘는 지분이란 말이에요. 지분. 그런데 우리는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는 거는 부동산학에서는 안 다르고 이것만 다룬단 말이에요. 주택저당 채권만. 그러니까 얘가 부채증권의 대표적인 게 얘고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한 문제 정도씩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는 게 결국 이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인데 구조를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금 수요자가 있어. 그리고 금융기관이 있어. 요 둘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1차 시장이라고 그래. 무슨 시장? 1차. 그러니까 자금 수요자가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뭐를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은 이 물건에다가 뭐를 설정하겠어요? 저당권. 그럴 때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 그 다음에 저당권에 기초해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응? 요거를 합한 거를 저당 채권이라고 그런다고. 명칭을 뭐라 그런다? 저당 채권. 그래서 여러 시험상에서는 저당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저당 채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저당 채권. 그런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얘가 말 그대로 이 권리만 갖고 있다 뿐이지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고객이 돈 맡긴 거 찾으러 오게 되면 줄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저당 채권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요게 유동화 중개기관, 이 저당 채권을 현금할 때 그 중개 역할하는 기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역할하는 게 주택금융공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 주택금융공사. 미국 애들은 뭐 페니메, 지니메, 프레디맥 해서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네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사들인 저당 채권이 있잖아.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 시장이에요. 몇 차 시장이다? 2차, 2차. 그래서 1차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다? 2차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의 유동화, 그러니까 2차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저당 채권은 유동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1차 시장과 몇 차가 있다? 2차 시장이 있다라는 정도를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뭐 기능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275페이지에 가면, 거기 하면 저당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고 그래서 MBS라는 게 있고, 뒤로 넘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ABS라고 있잖아요. ABS.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얘기해 줬잖아요. ABS하고 뭐하고? MBS하고. 그거는 뭐, 크게 저기 할 거는 없고, 그 밑에 가면,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돼 있고, 277페이지에 가면,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네.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 그래서 주택저당증권의 종류가, 이체증권, 그 다음에 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저당대출, 자동이체채권, 다계층 저당증권 이렇게 4종류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학생분들이 정리할 때 힘들어요. 힘들어할 때 거기 279페이지에 가면 거기 박스로 정리된 곳 있죠? 걔도 별표해야 되는 거야. 걔들이라도 정리가 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푸는 요령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채권형에 가게 되면 MBB라고 돼 있죠. MBB. MBB 우리가 영문상의 B는 한글로의 발음 기호를 보면 비읍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다 발발발이야. MBB를 가게 되면 모두가 뭐로 돼 있다? 발발발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구별을 다 해줘. 그러니까 너무 용어가 낯설어 보인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절에 279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 그래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한 페이지 넘기면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프레이트 파이낸싱의 별표.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도 PF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도 이걸 가지고 조달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연계해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해주게 되면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금융이 자금융통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물적 담보를 제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적 담보의 제공이 없이 이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어. A개발 주식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이번에 수도권 GTS 제1 공구 사업권을 따냈어.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만약에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1조 5천억의 자금을 얘네가 시중금융기관이라든가 주거래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받는 순간에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투자했던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발할 수 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회사는 누가 설립한다? 얘가 설립하는 거예요. 얘가 설립하고 얘한테 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조건으로 얘네는 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이라든가 나중에 청산했을 때 일정한 비율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시장에서 자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조달할 수도 있고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그래서 운영을 했어. 운영을 해서 나온 수익 갖고 이제 배당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업이 망하면 얘가 책임을 지는 거야. 일로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조 5천에서 투자를 1조를 받았고 대출을 5천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얘네 대차 부채로 기록이 되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근데 이제 근래는 얘네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뭐를 담보로?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얘네를 이론으로 물어볼 때는 뭐를 꼭 물어본다? 이걸 물어봐요. 현금 흐름을 누가 관리하느냐? 현금 흐름을. 그러면 현금 흐름은 얘가 관리하겠어요? 얘가 관리하겠어? 투자자 관리하겠어? 어? 현금 흐름. 이 사업으로부터 현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흐름이. 누가 관리한다? 어? 그걸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래요. 결제 위탁 계정을 별도로 두고 거기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왜?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현금 흐름이. 그래서 얘네가 뭐가 비싸냐면 이자가 비싸. 이자가 왜 비쌀까? 어? 이자가 왜 비쌀까? 금융비용이 비싸. 담보가 없잖아요. 현금 흐름만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거니까 이자가 비쌀 수밖에 없어. 리스크도 크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지문 2번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특징에 가면 기억이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와는 별도로 독립된 계좌,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있죠. 그건 내용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게 답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답으로. 이게 요 뒤에 나오는 부동산 투자 회사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가 발생하냐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운영해서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럼 배당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게 그 법 개정안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게 그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 취지가 뭐냐면 얘네는 얘네가 운영해서 수익이 나와서 얘네가 갖는 구조가 아니라 배당을 하는, 지급하는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그 역할만 수행하게 되면 법인세를 감면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세법이 개정이 된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게. 그래서 일단은, 거기 안에서 특징 안에 가게 되면 니은의 비소구금융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디귿의 부외금융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네, 그거는 일단 체킹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위탁관리 계좌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들어도 여기서 설명을 선생님이 많이 해준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신선해요, 지금은. 그냥. 윤총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강 보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다니까, 인강 보는 거. 안 나오면 집에서 인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 아니,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글로 남긴다고? 아니,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야, 그거. 그거 다 겪어본 거 아니야? 그거 앉아갖고, 있으면 정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0분도 못 넘어가.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의자 밑으로. 벽에 기댔다가 기울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자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한 주 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와갖고 우리 지난주에 이런 용어를 하지 않았냐? 그러면 다 낯설지 뭐. 들어도 기억이 안 남는데 인강을 갖고 어떻게 알겠어. 빠지면 손해, 빠지면. 응? 1년 선생님 하다 잘하면 그래도 60점대는 넘어갈 수 있어, 60점대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면 7점도 넘을 수 있고 8점도 될 수 있어. 개인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게 되면 진짜 잘해야 60점을 잘해야.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이 되면 오전 수업 마치면 남아서 공부를 한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인드를. 집에 가서 한다? 전혀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 어디 도서관을 들어간다? 아이 그것도 있을 수가 없고 뭐하러 돈 주고 도서관 들어가냐. 여기 있어도 되는데 도서관은 주말에 지금 또 도서관 가서 한번 총정리 한번 하고 그래서 몇 개월만 시간 투자를 하면 1차가 빨리 궤도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그럼 2차를 정리하면서 올해 동차합격해서 이 바닥을 뜰 거 아니야. 여기 오래 있어봐야 뭐겠어. 그러니까 1월 달부터는 계획을 잘 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열심히. 진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시험은 우리가 더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면은 떨어진다, 가능성이 있다, 된다, 이 여부가 구별이 되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높아심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난 건 어떻게 되돌리겠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될 거야. 아니, 네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 너는 된다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만. 합격을 하면, 열심히 했나 보네? 이거고, 떨어지면, 내 책 들고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각을 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과목 중에 힘든 과목이 있으면 선생님 붙잡고 막 물어봐야 돼.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인터넷 뒤져서 찾는 거는 시간 낭비요. 그거 모르는 게 계속 늘어나는데 선생한테 빨리 물어봐서 조문에 대한 이해를 하든가 용어를 이해를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 제일.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은 보내고 1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게 또 지배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 1월 달이 되면 열심히 할 거냐? 1월 1일부터 안 할 거냐? 빨간 날이니까. 그리고 아까 물어보는 게 1월 2일 날 강의 하느냐 안 하냐를 물어봤으니까 지금 심정적으로는 여기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벌써 지나간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뭔 사단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며칠 못했잖아. 중순 넘어갔잖아. 그럼 1호는 버리는 거야. 버리는데 희한한 게 중개사 공부하는 양반들은 짝수달에는 공부를 안 해. 희한한 거예요. 왜? 개강을 홀수달에 하니까. 그러니까 홀수달에 맞춰서 해야지. 그래갖고 1월 달에 안 하면 몇 월로 가는 거야? 3월로. 근데 3월이 됐는데 계획을 세운 거대로 안 돼. 그러면 바로 포기해. 그 어디로 가는 거야? 화창한 5월로 가는 거야. 화창한 5월이 되면 공부가 더 힘들어져. 이 좋은 날에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공부가 안 돼. 그러다가 7월이 되는 거야. 7월이 되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야. 1차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든 간에 동차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러고 1년 가는 거야, 1년. 이게 모든 학원들이 다 이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모든 학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올해 동차를 할 것인지, 1차만 하고 끝날 것인지. 미리미리 해야 돼, 미리미리. 진짜.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가면 281페이지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있어. 얘들도 별표는 해야 돼. 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그래서
이게 영문상에서는 리츠라고 얘기를 해요. Real Estate Investment and Trust라고 그래서. 그런데 트러스트라는 게 신탁이잖아요. 신탁인데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됐을 때는 신탁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학개론 교과서에서는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01년도에 리츠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이 투자 신탁 제도는 다 회사형으로만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회사형으로도 할 수 있고 조합형으로도 할 수 있고 신탁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무슨 형으로만 운영이 된다? 회사형으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 이게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라든가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오피스가 있어, 오피스가 있는데 여기에 정부 기관이 임대를 들어가서 임차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피스를 소유하고 있는 A라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게 이걸 매각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얘가 만약에 시가가 1,000억인데 시장에 700억으로 나와 있어. 매물이. 그러면 시세보다 싸잖아. 거기에다가 임차자가 5년간의 정부 기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5년 동안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가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해요. 그러면 얘네는 여기다 투자해서 필요한 자금이 얼마가? 700억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를 소수의 기관 투자자에게 조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즉 무슨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있죠? 뭐 3,500만 주 이렇게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네가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주를 발행을 하고 이제 투자자부터 자금을 조달을 할 때 공모가가 설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통상 5,000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당 만약에 5,000원으로 결정이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부담이 어때요? 많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액 투자도 투자할 수 있어 없어? 투자하는데 얘네가 여기다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뭐를? 주식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 시험에서 내는 기조가 두 개. 하나는 제도를 물어보거나 하나는 법령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답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투자 회사 제도 안에 어디를 가보냐면 자, 여기 그 285페이지를 가면 요건 이제 우리가 구조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거기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어요. 별표하는 거예요. 투자회사법. 자, 뒤를 넘겨서 나중에 이제 올 때 하는데 거기 287페이지에 가면 제22조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업인가 또는 설립 신고에 따른 이 수리 통지시 요때까지는 3인. 근데 영업인가 또는 이 설립 신고의 수리 통지시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5사람을 두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3조를 가게 되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등록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자, 첫 번 1호에 자본금이 5억 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그래서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 5억으로 바꿔주면 돼. 10억이 아니라 5억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완화시켜준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3명, 3인 이상 상근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그 자본금이 5억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5조에 2호가 있고 27조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26조에 4호가 있어요. 이 4호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신설이 된 거예요. 프레이트 부동산 투자회사가. 오래전서부터 이게 수원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례가 뭐냐면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국장에게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돼. 신고. 대신에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인가 신청을 해야 돼. 그리고 자본금은 50억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게 양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요약집에는 넣어놨어요. 요약집에는 개정된 법률을 해갖고 다 정리는 해놨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정도 얘네가 신설이 됐다라는 정도. 그리고 바뀐 게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바뀐 것 정도를 프로젝트 회사를 과연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두고 봐야지. 이번에 어쨌든 간에 법 조문도 신설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에 5월 달에 개정이 된 거야. 개정이 됐는데 시행이 지난달 11월 28일이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10월 달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시험 이후에 시행된 거는 그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이게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행이 됐잖아. 됐으면, 그럼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는 숙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제는. 그리고 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시하거나 뭔가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주시는 해야 돼요. 주시는. 그래서 용어들이 나오면 어차피 용어 싸움인데 용어만 이해를 해도 답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용어가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주고. 민법은 해볼 만해? 민법은? 표정이 뭐 민법은 자신 있다 이런 표정이네. 응?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민법하고 개론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 한쪽만 잘한다고 이게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물론 이제 주변에 어쩌다가 뭐 70점, 50점 맞고 합격했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드문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 한 학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케이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양쪽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선생들이 민법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학개론 선생은 학개론을 그래도 봐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학개론도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5월달 돼서 후회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결석하면 손해고 결석하면. 에? 아니 그리고 지금이야 이론이나 뭐 많아야 한두 명 빠지면 빠지나 보다 그러지 이건 뭐 그냥 한 명이 뭐 몇십 프로씩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뭐 한 명 빠지면 결승들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장악해서 내 이번에 참았는데 나중에 하면은 내 저기 그 모니터 보고 얘기할 거야. 안 나오면 윤 총각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다음 주에 나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거. 집에서 인강 틀어놓으면 거기 다 나오는 거야, 이제. 너 안 갔니? 학원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학원에서는 수강료 받을 때 말고는 딱히 크게 관심을 둘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래도 이 학원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게, 그래도 끝나면 행사나 다 해줘.
합기자 모임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줘, 다. 해주는 건 다 해줘. 간혹 간식도 잘 줘. 있는 게 있으면은, 그냥. 저 냉정하게도 빵이 막. 아니, 빵 먹으라 했는데. 까먹어. 1시간, 2시간 끝나고. 빵 챙겨주라 했는데. 2시간 끝나고 한 잔씩 드리면 되죠. 여기 돌려갖고 드시면 되죠, 뭐. 그리고 학개론 시간에는 만약에 본인의 이 어떤 이제 그 식생활에 있어서 12시에는 나는 밥을 꼭 먹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1시에 끝나고 2시에 끝나니까 너무 허기져갖고 못 견디겠다 그런 사람은 냄새가 안 나는 거 위주로 갖고 와서 먹으면서 수업 들어도 돼. 그러니까 빵이나 과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떡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먹으면서 수업 들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눈이 당부하는 게, 나 돌았을 때 먹으려고 했지 말고, 서로 민망하잖아. 돌아서 딱 보는데, 하다가 딱 이거 물고 있으면 서로 민망하니까 편하게 먹으면서, 다만 냄새 나는 건 안 돼. 냄새는 여러 사람의 후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열심히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여기가 우리 교과서에는 이용 및 개발론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제목을 달아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부동산 이용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개발이 있고 부동산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에 이렇게 소제목을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달아준 거예요. 달아줬는데 이 중에 얘는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이용은. 그러니까 얘네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24회인가 25회 때 나오고 소식이 끊긴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앞에서 인용이 됐던 게 여기서 중복 번역이 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갖고 요즘은 다 인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에서 나올 때가 두 문항에서 많이 예외적으로 나올 때가 네 문항이에요. 네 문항.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여러분 시험에 부동산 시장론 그래서 입지 및 공간구조론 쪽에서 문항수가 한 최소한 4개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를 계속 4개씩 줄 수는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야. 평균적으로 두 문항 내다가 갑자기 얘네 비중이 확 늘어나는 거야. 근데 뭐가 안 좋냐면 문항수가 늘어나면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인 공법에서 배우는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부동산 개발하려고 그러면 공법에 대한 법의 체계가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용어가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되고 관리가 나오면 한 문항, 마케팅 나오면 한 문항이야. 그래서 올해 여기서 나왔어. 마케팅에서. 그런데 우리가 마케팅을 정리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팅은 나올 게 하나밖에 없다. 마케팅 전략만 알면 된다. 그 전략에서 나오는 거야. 왜 거기밖에 낼 게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론으로는 정립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심도 있게 들어가서 낼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용은 뭐 참고해도 되겠고 다만 294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도시 스프롤이라고 있어요. 도시 스프롤이라는 용어 들어봤어요? 이게 서울이면 서울 주변에 이렇게 위성도시 있는 거 알죠? 네. 이렇게 뻗어나간 게 도시 스프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으로 확산된 거를 도시 스프롤이라는 거야. 이 중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여러분들이 그 고양시라고 알죠? 일산. 거기가 도농복합도시예요. 일산 그러면 일기 신도시라고 그래서 다 아파트로 돼 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면 농업적인 색채하고 아파트 단지 이거하고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몇 군데 이 고양시 전체에서 몇 개의 지구만 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지 나머지는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쪽에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도 분당만
도시계획에서 만들어진 데지 기존 지역은 그냥 그대로 전통적인 구조 형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나간 게 도시 스포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토지 이용이 정상적인 이용하고는 좀 괴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거기 옆에 가면은 그 295페이지에 침입적 토지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참고해도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거 분리할 때 배울 거예요. 그 용어가 번역이 중복된 거고. 뒤로 넘어가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이라고 있잖아요. 직주 분리 들어봤어요? 직주 분리? 자, 여기 봐봐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직장은 또 어디 있겠어? 서울에. 주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직주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직주 조건은 뭐겠어요?